자, 심층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프로님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인데 정프로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네. 또 제가 나올 때 나오셨네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정프로님이 그렇게 안 웃깁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죠. 웃기는 얘기를 해야지 뭐 예. 웃으실 텐데 늘 오실 때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이사님은 재밌게 좀 웃음 한방 웃음을 보고자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웃지는 잘 웃으시는데요. 네, 진짜 저도 뭐 진짜 잘 웃기신 거죠. 웃으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 이사님이 많이 안 웃는 게 아니라 정프로님 못 웃긴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정프로님 없다고 이렇게 뒷담화를 앞담화죠. 이렇게 방송 앞에서 하니까 오람 앞담화를 나와야죠. 합니다. 예, 이사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뭐 베어마켓 랠리, 뭐 서머 랠리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어요. 이게 2,400 회복되니까 또 스물스물 기대감이 올라오는데 지금 뭐 어떻게 이사님은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뭐 그 완전히 바닥을 충분히 쳤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시장이 그래도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릴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적어도 한 4분기 초, 3분기 후반까지는 그 낮아져 있는 박스권 내에서 좀 갇혀 있는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아직 바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사실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나름 많이 빠졌어요. 뭐 6월 중순에 한 갤론당 5달러 하던 게 한 4.3달러까지 네. 떨어지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일부 지역들의 그 임대료 상승률이 지금 7월 들어서 꺾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미국 CPI는 9.1%에서 조금 낮아져서 발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연준에 대한 연준의 태도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약간은 뭐 내년 초나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약간은 이제 시장이 그 인플레 피크, 그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피크에 대한 기대감들을 분명히 좀 갖고 있고, 요런 그 인플레와 긴축에 대한 피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미국은 6월 중순, 저희 한국은 7월 초 이후에 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인플레를 야기시킬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일 큰 거는 역시 그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푼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M2 증가율 같은 이제 통화량 지표들, 뭐 지난 10년 동안 잘 안 봤던 지표들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꺼내서 뭐 미국의 물가라든가 주가라는 게 그려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잘 안 맞는데요. 7, 80년대는 의외로 또 좀 잘 맞습니다. M2 증가율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돈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사실 잘 인식을 못했잖아요. 워낙 돈을 저금리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물가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그렇죠. 기간이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그려보니까 한 2년에서,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돈을 많이 풀면은 물가가 확실히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려보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바뀌어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대, 2000년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또 2008년 이후로는 이제 미국의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세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은 그 돈을 많이 풀어도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를 좀 잡아주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면, 중국이라는 굉장히 확실하게 물건을 싸게 공급해주는 네. 공급의 주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확실하게 물건을 싸게 공급해주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좀 없는 거네요, 그죠? 네, 많이 바뀌었죠. 과거 중국을 네. 대체할 만한 국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8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좀 판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들을 요즘 세미나하면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뭐 탈세계화니 뭐 지역 주의니 뭐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결국은 그 안에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흐름을 저희가 그 이제 과거를 볼 때 또는 사례를 분석을 할 때 그때를 보는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이랑 또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또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경제 상황이나 금융 시장의 모습은 약간 20, 30년 전의 모습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그때랑 조금 더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갔고 그게 지금도 좀 유효한 것 같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제일 좀 존경하는 지인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일 못하는 사람이 돈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가슴에 많이 꽂혔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 일을 안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그들의 생산성이나 그들의 노력에 비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돈들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처음에는 그 내구재 공산품,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으로 가면서 계속 물가 상승을 좀 올리고 있는데 지금 그 부담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CPI 지표들은 좀 꺾이고 있지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시차가 있고,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의외로 갖고 있는 많은 저축의 양들이 아직까지는 좀 인플레를 좀 그 높게 유지가 되는 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가 아직 확실히 이게 좀 안심할 만큼, 그리고 연준이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부양을 할 만큼 막 그 확실히 좀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은 아직까지는 좀 들진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아직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그쵸, 좋았다. 그렇죠. 뭐 똑같은 업종 내에도 스냅은 엉망이고 뭐 구글은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또 말 잘하고, 그러니까 뭐 광고 매출 생각보다 안 나쁘다라고 해서 막 주가는 오르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지금과 같은 뭐 지금의 모습을 불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황에서 결국은 점유율 높은 애들이 그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현상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차별화되는 국면이지 이게 우상향으로 완전히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기에는 실적도 약간은 좀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친 것 같지는 않고, 이 모두가 바닥을 치고 다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네, 안 좋아져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잘하는 놈이 좀 눈에 띌 수 네. 있는 뭐 그 정도 시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약간은 지금 위아래 모두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물가 자체는 조금 뭐 단기로는 피크아웃한 느낌도 있는데 이사님 보실 때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로 유사한 환경이라고 하면 이 정도 물가 피크아웃 가지고는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네. 이른 시점이라고 네. 보시는 네. 거네요. 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4년 9월달, 10월달에 이제 미국 S&P 500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주가가 빠지고 바닥을 잡았거든요. 74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차 오일 쇼크 네. 근방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물가는 조금 더 뒤에 고점을 칩니다. 근데 그 주가의 바닥을 찍었던 중요한 게 그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기업 민감한 지표가 50을 깨버리고 그 다음 달에 주가는 피크를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었던 바닥을, 네.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준의 태도가 좀 변합니다. 연준의 태도가 네.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나빠지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금리나 전후로 해서 어쨌든 바닥이 생깁니다. 근데 금리 물가 지표는 더 뒤에 네. 고점을 쳤지만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그 전에 먼저 멈춘 네,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조금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약간 그러니까 저점이 되게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아직 미국 ISM 제조업 지수 52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 다음 달 8월 1일 날 발표되는 거 보면 아마 50 깰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하고 봐도 늦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조금 뭐 그 막 하방이 아주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마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경로가 이제 바뀔 거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 유진의 하우스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오늘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경로를 좀 가정하고 계시고 또 뭐 여기서 혹시 뭐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이슈나 변수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경로는 일단 뭐 저도 그냥 노멀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50bp 하고 11월에 25bp, 아마 12월이 이제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그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고 미국의 고용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주간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표가 그 사실 이렇게 그 경제에 아주 관심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안 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침체 직전에 그 청구 건수 올라갔던 과거에 그 속도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침체가 정말 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뭐 실업률이나 뭐 이런 지표도 되게 안정적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분명히 그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약간은 좀 기스가 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렇게 미국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인플레 잡겠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예. 거네요. 오히려 조금 빨라질 거, 그러니까 음.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질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금리 인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생각보다 침체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연준의 태도가 많이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내년 중반 이후에 다시 저는 물가가 올라가고 그때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한 번 더 재차 올라갈 확률이 네. 있다. 그때는 어떤 요인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때는 소위 이제 아무래도 2차 물가 상승기가 이제 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제가 좀 재밌게 본 지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대출이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출이 여전히 늘고 있다. 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보다. 늘고 있다. 네. 그러니까 YOY로 한 9% 10% 이렇게 느는데요. 좀 의아하죠. 그러니까 좀 그 가게가 돈이 많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하며, 그렇죠. 그러게요. 주택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그 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제가 보기에는 QE를 안 하고 자산을 축소를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그 부족한 유동성을 오히려 대출을 통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수요를 이렇게 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출이 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나중에 어쨌든 물가를 다시 한번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은 약간 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풀어졌던 많은 유동성들이 이제 막 풀어졌다가 다시 꺾이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미국의 어떤 대출 수요의 증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요즘 그 메릴랜드 주에
애플샵에서 노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아마존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마존도 뭐 노조 만든다 했는데 잘 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는 최근에 그 철도 그 화물 운송자들이 그 30년 만에 최대 파업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8% 9% 올라가는데 임금 상승률 높여달라. 그리고 독일이 10월부터 최저임금을 14% 올립니다. 14%. 예. 두 자리를 올리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물가 상승률 6%인데 최저임금 5% 올렸잖아요. 독일은 물가 상승률 8%인데 임금은 최저임금만 14% 이렇게 올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물가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실질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어떤 반항 내지는 좀 그런 반작용들이 저희는 아시아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좀 착해서 뭐 저희가 파업을 하긴 하지만 막 그 이렇게 그냥 사인하죠. 네, 보통은 이제 협박이 들어오면 아 예예 하고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 미국의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개인의 만들었던 권리.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끝까지 싸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나중에 좀 좋지 않은 인플레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은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없는 인플레인가요? 아니면은 임금이 올라가면서 같이 전반적인 제조 비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과 물가가 동반적으로 악순환해서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 그게 사실 이제 70년대 물가도 저희는 그냥 1, 2차 석유 파동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때마다 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고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갈 때 그때의 모습은 사실은 이제 그 물가와 임금 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도 노조가 엄청 셌고요. 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는 뭐 어마어마하게 노조가 셌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을 높여줘야 됐고 그렇게 임금을 높여준 기업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이익을 못 내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73년, 74년에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한 7년, 8년 이상 제대로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버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 뭐 레이건 대처 총리 들어오면서부터는 노조가 많이 약해지면서 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0년대 또 뭐 신자유주의 이렇게 들어서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80년대, 70년대 있었던 현상들이 조금씩 그 서구 사회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물가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면서 수요가 받쳐주면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가 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인플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인플레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가격 전가는 안 되는 상태에서 비용만 네. 증가하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내년에 좀 우려될 만한 요인들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물론 뭐 아직은 한참 시간이 남은 이야기라 뭐 지금 당장 저희가 그거까지 걱정할 거는 아니고 이미 지금 떨어져 있는 주가 주식 시장과 당장 오늘 밤이 걱정이죠 지금.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만회할지 이게 더 사실 중요하긴 한데 조금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일단 부분까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쨌든 지난 10년, 20년하고 많이 다르고 오히려 30년 전, 40년 전이랑 조금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판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 보자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단기적인 시장을 보면 수급을 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외국인이 정말 주야장천 팔았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 6만 전자니까 만세 부르고 떠나고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수급에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거 반등의 시그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수급 부분에 대한 네. 좀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작년 7월부터 해서 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저희가 좀 되게 하위권이었잖아요. 많이 하위권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올해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상위권도 다시 갈 것 같진 않은데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그냥 저희가 중위권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난 1년보다는 나을 거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외국인 수급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네. 약하고 그렇죠. 미국이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을 멈출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7월 달 들어서 한 1조 5천억 이상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이제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한 번씩 사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올해 내내 엄청 팔았는데 이렇게 산 거는 조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엄청 팔았던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이 산다라는 거는 좀 팔 만큼 팔았던 거 아니냐.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일수록 지금 환율 효과를 네.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외국인이 이제부터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파는 국면은 좀 끝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을 보니까 지금 31%대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8년, 2009년 이후 최저입니다. 2008년가 금융위기 이후로. 발생하고 네. 그 이후 이제 15년간 이제 최저치 네.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 시장 비중 늘어나서 중국 비중 늘리고 한국 비중 줄였다고 해도 이 정도면 팔 만큼은 판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뭐 적어도 그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언더퍼폼하거나 어려워지는 거는 좀 약간 그 막판 내지는 후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시장이 그래도 좀 하단은 좀 지켜낼 수 있겠다. 수급적으로는 최악은 지났다. 예, 그렇게 보고 물가는 아직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만 이제 외국인 주체 수급만 보면 네. 최악은 좀 지난 상황인 건데 보통 외국인 수급들 분석할 때 보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뭐 유럽계 자금이 뭐 주로 네. 팔고 있다. 내지는 뭐 미국계 자금이 주로 네. 팔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유럽계 자금은 조금 어떤 성격이고 뭐 룩셈부르크는 무슨 자금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네. 혹시 그 위원님 보시는 데이터 중에 지금 뭐 국가별이나 지역별로 좀 어느 쪽에 외국인들이 좀 주로 팔고 있다 이런 흐름이 보이나요? 사실 요즘 그런 데이터를 잘 안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잘 안 보고는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요즘에 이제 미국계 자금들은 조금 물론 이제 최근에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계 자금은 어쨌든 세계 경기가 정말 좋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뿜어 나가는 그런 자금인 그렇죠. 것 네, 같고 네. 약간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기업을 찾는 그런 돈들이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뭐 유럽계 자금인지 아직까지 이제 7월달 데이터만 보면은 이거가 금융 감독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저희가 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전체를 사는 자금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 상대적으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고 앞으로도 이제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최근에 반도체하고 뭐 현대차 같은 것들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숏을 쳤다가 이제 워낙 지금 유럽 상황이 향후에 안 좋아 네. 보이니까 이제 집중 공매도의 대상을 한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뭐 차익 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고서 이제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그냥 자조 섞인 분석들도 있던데 뭐 그런 흐름들은 달라지지는 않겠죠 수급상으로. 근데 요즘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유럽이죠. 뭐. 그렇죠. 유럽이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유럽 옆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안 좋아지면은 동유럽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번 7월 달만 보더라도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환이 제일 약했던 지역이 헝가리, 뭐 포린트,
그다음에 뭐 폴란드 졸티 이런 환율이 원화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물론 이제 터키 리라와는 제일 약했고 터키 그죠. 네. 그런데 터키는 워낙 이 널뛰기 하는 워낙- 나라니까 좀 빼고 보면 그쵸.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 달러가 제일 강했고 아시아 통화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동유럽 국가들의 환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가 이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보면 공매도 내지는 이제 숏 포지션이 약간 유럽이나 동유럽 쪽으로 이머징 쪽에서도 보면 동유럽 쪽으로 좀 갔었을 확률이 좀 높았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급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좀 시장 심리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뭐 워낙에 신용잔고 물량 많이 뭐 속칭 털렸다라고 하죠. 그렇기도 하고 시장에 있는 동학개미들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뭐 거래 절벽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외국인은 뭐 사실 저희 시장 한 번도 산 적 없잖아요. 3년 계속 동안. 팔았잖아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네. 다 사셨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이제 계속 돈을 들어서면서 주가도 올렸다가 네. 또 최근 들어 주가 빠질 때는 또 고통도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 자금은 크게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희 국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제 금감위의 어떤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금감위 쪽이나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보통 개인들의 어떤 투자 자금이 사실 예금의 돈을 빼서 주식 투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음. 보통은 이제 신용 대출 받아서 그 돈을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마통 그 이자보다는 많이 버는 그쵸. 그런 형태의 흐름을 제 주변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용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거나 그다음에 그 금감이나 이런 금융 당국에서 이 대출 규제를 특히 신용 쪽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금리를 되게 세게 올리고 있고 올해 들어서 신용 대출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계속 더 줄고 있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주가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저희 한국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 6월 달 이렇게 하고 7월 달 이렇게 돌아오면서 좀 그 국내 시장에서 좀 안 좋았었던 것은 이제 원래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신용대출 쪽에서 많이 터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가가 떨어져도 신용대출이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안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버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면서 확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털렸는데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뭐 21조 뭐 이렇게 됐던 신용 잔고가 지금 한 17조, 18조까지 그렇죠. 이제 네. 줄어서 약간은 좀 악성 매물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그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의 비율이 지난해 1년 기간 대비해서 한 0.2% 포인트 정도 줄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전후로 6개월 뒤, 12개월 뒤에 주가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0.14, 15? 요 정도 포인트 정도 줄어서 조금만 더 줄면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신용융자 잔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5조, 16조 요 정도 줄면은 거의 그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는 막 그 개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의외로 이제 막 많이 빠지는 거는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국내 시장이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반등의 어떤 폭을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지나면 저희가 만약에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좀 뭔가 좀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색깔의 장에서 좀 투자자들이 좀 뭐 업종의 우선순위라든가 네. 혹은 좀 주로
유심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7월 달에 들어서는 주가가 그래도 그 뭐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 네. 베어 마켓 랠리를 하면서 많이 빠진 업종들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업종들 중에서 좀 특이한 업종이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있는데 네, 자동차 업종이 사실 7월 달에 좀 생각보다 많이 강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당연히 현대차가 3조씩 영업 분기 실적들이 영업이익을 워낙 잘 하니까 나오긴 했어요, 그죠? 좀 되게 이거는 진짜 좀 새롭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인 우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모 운용사 리서치 팀장님께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럽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리고 유럽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의 자동차 부품을 많이 만드는 동유럽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져도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도 예전만큼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예전만큼 경쟁력을 갖추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동의가 되는 게 지금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뭐 원래 40% 했던 걸 20% 이렇게 확 줄고 이러면은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라도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공장을 잘 못 돌리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유럽에서 제일 좋은 산업, 제일 잘하는 산업들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비용도 늘어나고 생산 차질도 원활하지 못하고 이제 이러면서 뭐 소위 말하는 폭스바겐이나 벤츠와 같은 이런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예전만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그런 이슈들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의외로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미국에서는 어쨌든 테슬라 다음으로 점유율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죠. 판매량 기준으로 2등이죠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사실 뭐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뭐 그 유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자체가 좋아지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다 일제히 증가한 일은 없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메이커별의 상대적 우위를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좀 유럽 대비 네. 유리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인가요? 네. 25일 날 터졌는데 그때 이후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은 물론 뭐 중국 자동차들이 제일 중국 전기차가 제일 좋고 근데 걔네들 빼면 한국 자동차 업종들이 오히려 19% 10% 정도 올랐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 20% 이상 빠졌어요. 네. 일본은 도요타만 한 4, 5% 오르고 나머지 업체들은 한 8% 10% 빠졌습니다. 엔저 저렇게 N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못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유럽이 안 좋아졌을 때 저희가 그래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들. 이런 산업들 중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의 강자, 독일과 같은 산업에서 제일 강자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인데 이게 약간 랭킹이 전반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업종 같은 업종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유럽이 안 좋으니까 요즘 사실 뭐 조선이나 기계 업종들 뭐 LNG나 가스 관련된 쪽이 조금 유가 빠지면서 좀 안 좋아지긴 그렇죠. 하지만 네네. 결국은 가스 대란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이나 기계와 같은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은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건 이제 전제가 조금 전쟁. 유럽이 화해 모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궁극적으로 유럽이 지금처럼 러시아 가스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 살 수는 없을 거라는 네. 의견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5년 단위가 됐든 10년 단위가 됐든. 그리고 저는 뭐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폴란드의 그 계약 체결한 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저희가 원래도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전쟁 특히 이제 유럽이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무기가 저희는 그 영화에서 보듯이 막 이렇게 무인으로 전쟁하고 이런 것만 보긴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또 의외로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 세계에 탱크 만드는 회사들이 네.
많이 없어졌다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좀 양질급의 탱크를 만드는 업체들 꼽으면은 뭐 진짜 몇 개 국가 안 남는다는 얘기들 하던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좀 가격 경쟁력 확보되면 수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유럽이 아플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그 업계에서의 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산업들이 이제 그런 산업들이 유럽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들이 보면 상대적으로는 실적으로든 뭐 주식 수급으로든 좀 우위를 네. 갖출 수 있는 산업들이겠네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럽과 저희가 사실 이게 유럽 제품이랑 경쟁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유럽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한국보다 한 단계 위라고 네. 보통은 평가되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산업들 내에서 저희가 조금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자. 지금은 어떤 업황 자체가 이렇게 확 좋아지기는 사실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업종들이 혹시 내년에 또는 올해 말에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그런 기류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그런 업종들은 또 그런 업종들 나름의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좀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들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는데 그것도 이제 유럽 쪽과 경합을 네. 벌여서 유럽 쪽이 뭔가 주춤할 때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을 봐야 한다.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뭐 올라가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유럽의 MS를 갖고 올 수 있는 네. 업종들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게는 사실 뭐 여러모로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저희 사실 실적들이 워낙 잘 나와서 어떻게 뭐 음. 투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딱 발표한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시세가 아쉽다고 그쵸. 그렇겠죠. 느끼실 정도의 일단 실적인데 어쨌든 뭐 다 빠지는 와중에 덜 빠진 게 어디냐라는 뭐 것도 뭐 아웃퍼폼의 개념은 있지만 자동차 업종이 2분기 실적들을 보니까 판매량은 늘지 않고 오히려 네. 줄었는데 이제 가격, 효과들이 가격. 보니까 이제 ASP가 올라갔다. 가격. 그다음에 이제 믹스 개선이 있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물론 뭐 자동차 담당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내부에서는 보고 계시나요, 하우스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경기 침체라고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부채의 과잉이라든가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플레 비용 부담에 있고 그 부담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경기 침체인데 이런 인위적인 경기 침체는 사실 그 기간이나 폭이 저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제품 믹스나 ASP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실적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완전 경기가 망가져 버리면 불가능한데 이게 경기가 그냥 조금 스물스물 나빠졌다가 이게 또 짧게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또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너무 비관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침체가 되게 특이한 경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별로 보지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약간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가 잡으려고 막 금리를 올리는데 정말 침체가 왔어. 근데 그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이나 파월이 다 뒤집어 쓸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물러설 거고 그래도 경기가 침체를 막기 위해서 또는 고용이 정말 많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발 빨리 물러서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그게 나타나게 되면 또 수요가 또 나름은 빨리 제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여기서 회복된다고 하는 거는 금리의 인상 속도입니까? 사실 뭐 바이든이 됐건 파월이 됐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속도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뭐 안 올리는 거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거죠. 중간선거 전에. 예, 지금 당장은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아 보이지만 저는 의외로 연준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되게 빨리 바뀌고 금방 바뀔 거다라고 좀 보는 편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뭐 기업 그 BSI 같은 지표나 미국의 그 중소기업 그 협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도 그 기업들이 단가 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높아서 괴롭지만 단가를 올리면서 이거를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나빠지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잘 안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매출이 안 나오면은 진짜 이건 사람 내보내고 비용을 쭉쭉 짜야서 거의 이제 고정비도 커버 네. 안 되는 상황까지 가면 진짜 구조조정을 그렇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막 매각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견디기만 하면은 언젠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이 오히려 이제 그런 국면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이런 ASP만 가지고 어떤 그 실적을 유지를 하는 게 물론 하반기 실적 조금 둔화가 될 것 같긴 하고 내년에도 올해만큼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것만큼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서 오히려 ASP도 막 내려야 될 정도 판매 단가까지도 내려야 될 정도로 불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그냥 좀 사담 같은 질문인데 왜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매일 아침 모여서 모닝 미팅이라는 네. 걸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면은 이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모닝 미팅 분위기도 진짜 저도 겪어봤지만 천차만별인데 최근에 모닝 미팅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한 그 7월 초까지는 되게 암울했고요. 네네.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써서 발표를 하지만 사실 네. 다 목표가 하향, 지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실적 하향, 네. 뭐 다 시장은 안 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제 그래도 이번에 실적 시즌 되면서부터는 주가에 비해서는 실적은 무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더 있는 네.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 주가는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지만 실적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이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저 기업들은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 걸로 좀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침에 회의 들으시다가 이 레포트 진짜 좀 내가 우리 팀에서 나왔지만 봐도 특이하다 내지는 아니 뭐 이쪽 섹터에서 조금 튀는 이슈들이 좀 있었다 싶은 발표들이 좀 있었나요? 요즘에 제가 그냥 워낙 그 인플레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물가만 분석하기에도 지금 진짜 막 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죠. 그러니까 옛날 기억도 안 나는 3, 40년 전에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픕니다. 70년대 물가 차트를 공부할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안 하셨겠죠. 그동안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너도 나도 찔끔찔끔 오르기는 해요. 근데 뭔가 확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네. 만한 주도주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뭐 이게 좋게 봐야 되나요? 뭐 순환매 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그냥 눈치 보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 이후에나 좀 방향성을 잡는 걸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거래가 자신이 없죠 지금 그죠. 네. 대금 자체가 수급이 말라 붙질 있고.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사실 네. 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좋아질 거냐 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뭔가 그냥 견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실적이 그냥 개별 종목 단에서 좀 잘 나오면은 그냥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 정도의 모습이다 보니까 네. 별로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사실 좀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조금 저희 한국은 사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약한데 미국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제가 좀 보는 부분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팡류의 주식에다가 넷플릭스하고
그 엔비디아 같은 걸 섞은 한 7개 그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는 한 15%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온 거인데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게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핵심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더 많이 빠졌거든요. 시장 대비. 그다음에 테크 산업들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네. 요게 지난 6월달 중순 이후 지금까지 보면은 되게 반등을 좀 세게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오늘 오후 밤에 장을 봐야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많이 빠졌지만 또 오늘 오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주도주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주도주가 예전처럼 그냥 밸류다, 뭐 그로스다, 뭐 이런 거 테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애들이 딱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반기의 시장은 지수는 사실 이렇게 막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네. 빠질 수도 있지만 뭐 약간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그 미국의 그래도 빅테크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들, 돈 여전히 현금 창출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반등을 주도해 나가면은 네. 그때부터 새롭게 좀 투자자분들이 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연속적일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적어도 9월달 FMC 전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희망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무더위가 좀 지나고 나면 시원한 가을바람 불듯이 상승바람이 가을에는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일 네. 것 같은데 저기 정 대표님이 없는 네. 퇴근길 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아유, 뭐 잘 웃으시는데요, 또. 예. 한 번 더? 근데 또 예.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삐지실라.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삐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유진투자증권 잘 웃으시는 허재한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